아무래도 신혼부부다 보니까 처음 집을 어떻게 매수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연끌을 하면서까지 집을 매수해야 되나? 연끌해서 사면 과연 행복할까? 그때 현타를 좀 오고 나서 실거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평수 좀 늘리고 뭐 생각보다 좋은 곳으로. 집을 살 때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가계약금 500만 원이 배액 배상을 할 때 엎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 다음날 1,500을 더 넣었고. 안녕하세요, 부뚱이 분들. 자, 오늘은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버킷님이 나오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내 소득에 따라서 연끌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혼인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버킷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 과정을 저희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버킷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2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붓소유 크루 2기 버킷이라고 합니다. 혹시 예비 신혼부부시면 뭐 남편 되실 분, 그리고 본인이 있는데 직장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남편분은 양재고요. 네. 저는 분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양재면 경기 남부권 강남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네. 버킷님, 제가 연끌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혼인신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많이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신혼부부다 보니까 처음 집을 어떻게 매수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전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럼 매수를 하면 연끌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연끌을 하면서까지 집을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았었고, 이렇게 연끌해서 사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비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끌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내 소득의 몇 %까지 해야 되냐? 오늘 질문을 제가 좀 딥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게 올해 12월인가요? 결혼 예정인 네, 상태가? 맞습니다. 신혼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알아보셨는데 이게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작년부터 부동산에 관심은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결심 잘 하셨어요.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네. 버킷님, 그래서 보통 내 집 마련 신혼집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서 살 실거주 집을 생각하시거든요. 실거주 집을 살지 갭투자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보다가 그때 제가 매수했을 때 시점이 6월이다 보니까 되게 상승장이고 불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물도 실시간으로 막 없어지고 실거주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전세를 낀 갭투자라도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물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선택지가 너무 좁은 상태이기도 했고 대신에 다른 대안으로 내가 실제로 장장에는 안 살아도 어쨌든 실거주는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방식을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방향을 잡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혼집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셨으면 실제로 거주해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거는 정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는데 사실 남자친구랑 저랑 신문당 라인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한 라인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갭 투자를 하다 보면 내 투자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들어갈 생각하시고 직주 근접 어느 정도 남는 곳으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결혼이시면 혹시 혼인신고는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고 집을 살 때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요. 네네. 혼인신고는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추후에 할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이제 합산이 돼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 영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됐고. 아, 그러면 네. 합산소득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뭔가요? 한 더 있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 전에 1세대 1주택을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노려보려고 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 각자 또 한 채씩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학과 비과세 혜택이 또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혼인신고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버킷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영끌의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종잣돈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 돈이랑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게 되는데 버킷님한테 영끌은 대충 어떤 정도의 금액대였나요? 저희가 종잣돈은 한 4억대 정도 네. 있었고요. 대출을 받았을 때 6억 정도가 나왔어서 네. 최대 집값이 한 11억, 12억까지는 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영끌이다 보니까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억에서 11억대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영끌의 기준을 10억에서 11억 정도 세우셨는데 처음에 엄청나게 매물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영끌을 보다 보니까 현타가 제대로 한번 오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정말 많은 지역을 임장을 다녔었는데 한 번은 서울에 갔었는데 10억대 매물을 보다 보니까 거의 방 하나에 뭐 14평대. 그러면 약간 강남이랑 가까운? 네, 맞아요. 이 분당이랑 강남이랑 가까운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매물밖에 없었고 그런 매물을 그래도 영끌에서 한번 사볼까 하고 가봤는데 바로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올려버리시더라고요. 아, 산다고 했는데 네. 나 2천만 원 더 올려서 받을게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신혼집을 어렵게 매수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신혼집을 매수하면 뭔가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이 계속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아, 뭔가 현타도 많이 네,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많이 그랬어요. 매물도 보려고 했는데 나갔다 그러고 매물도 맞아요.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 맞아요. 그게 대출 규제 이전이 딱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가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쁘지는 않은 상태였다라고 마음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심정이죠? 이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딱 가용량을 맞게 강남 근처로 좀 사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실거주 측면에서 우리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더 가보자 약간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권의 소형 평수를 보셨었는데 그때 현타를 좀 오고 나서 금액대도 조금 낮추더라도 실거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평수 좀 늘리고 뭐 생활권도 좋은 곳으로 했을 때 어디를 가셨나요? 저는 안양시 인덕원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인덕원도 굉장히 호재도 많잖아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인덕원이 교통 호재도 좋고 네. 수요도 많고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실거주도 염두를 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호재도 좀 있어야 되고 수요도 많은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제 안양시의 인덕원. 그래서 인덕으로 옮겨서 단지의 매물을 좀 보셨을 텐데 그 매물은 상태가 좀 어땠었나요? 인덕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이 있었는데 그 집이 다른 전세값보다 한 1억 원 정도가 저렴했고 네. 그래서 갭이 굉장히 컸어요. 아, 투자금이 네. 많이 들었구나. 네, 투자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직 잘 되어 있진 않았어서 네. 다른 매물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매물을 봤을 때 당시 상황은 실거래보다 매물 호가가 항상 다 높았어요. 대부분 다 9억대 매물이었고 매물도 많지 않았었는데 8억대 매물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매물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이 컸죠.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 있는 전세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최소 1억은 쌌거든요.
그럼 내 투자금이 1억이나 더 많이 들어간 상태였고 인테리어 상태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용자금이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라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저희 투자금은 이미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연끌을 하기 싫어서 조금 금액대를 낮췄는데 이게 결론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실거주를 할 매물이었고 이거를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대면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거다라고 결정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저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월 달이었는데 진짜 매물도 많이 거두고 호가도 많이 올린 상태였는데 그 단지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수요도 좀 많았었나요? 그때? 네, 수요는 우선 너무 많았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았었고 집주인이 안 보여준다 아니면 계좌번호를 안 준다 이런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금 좀 더 들어가도 너무 싼데? 라고 빨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버키님이 좀 급하게 서두른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계약을 결심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바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배액 배상을 할 때 좀 엎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 다음날 1,500을 더 넣었고 시기에 따라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과감하게 2천만 원 가계약금을 송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같으면 충분히 파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매수자가 충분히 있었고 입질이 또 오고 있는 상태에서 500만 원을 그냥 감수하고 금액대를 1,000만 원, 2천만 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배액 배상이라는 거는 계약을 파기하고 낸 계약금의 2배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점을 나올 수 있었다.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진짜 금매가 맞았나요? 혹시 그 거래하고 나서 뒤에 거래된 매물의 가격대가 보통 어땠어요? 제가 집을 매수하고 나서 호가를 보니까 한 1억 원 이상은 다 오른 상태고 이후에도 계속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찍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아, 호가도 오르고 실거래가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하죠? 지금 한 최소 9억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박기님이 샀던 금액보다 한 1억 이상씩은 다 오르고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제가 산 금액보다 1억 이상은 다 높게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통은 대출 규제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나뉘어요. 근데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도 거래가 됐다는 거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인테리어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내가 산 금액대보다 일단 최소 1억은 넘게 충분히 저렴하게 저는 샀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이 딱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들어보니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는 포인트가 저는 정말 큰 교훈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우선 가용자금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가용자금을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했다가 여러 번 수정하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용자금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필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연끌을 한다고 투자 가치만 높은 매물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실거주 가치도 있는 매물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 연끌해서 몸테크 하면 되지. 그거는 이론이잖아요. 실제로 또 현장 가보고 동네 분위기 보다 보면 아, 못 사야겠는데 내가 이 돈 주고 이렇게 사야 되나라는 또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배분을 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버키님이 몸소 깨닫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거니까 향후에 또 입주하게 되면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지역을 본다 해도 부동산을 많이 좀 둘러보시고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 호재가 맞는지 한번 더블 체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버키님 나와주셔서 진짜 최근에 매수하신 생생한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연끌부터 혼인신고 지역을 많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같이 좀 도와드리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느끼는 점이 똑같아요. 우리가 돈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